안녕하세요. 별라디오와 서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곧 70대 중반을 바라보고 있는 한 애청자입니다. 매일같이 들려오는 기적 같은 사연들의 나에게도 그런 일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곤 했는데 드디어 저에게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저는 가난한 가정의 장녀로 태어났어요. 모든 집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제 또래의 가난한 집 장녀들은 많은 것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심지어 자는 것까지도요. 부모님은 금슬이 좋으셨지만 돈은 없었고 저 아래로 동생이 넷이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린 시절부터 동생들을 돌보느라 바빴습니다. 젖먹이 동생을 씻기고 먹이고 재우고 일하는 부모님을 돕기 위해 집안일을 도맡아 했어요. 학교는 다녔지만 학교를 제외한 모든 시간은 집안일과 동생들 돌보기에 쏟아야 했기에 공부는 잘하지 못했습니다. 어린 동생이 잠을 못 자는 날이면 새벽까지 잠 못 이루고 수업 시간에 졸다가 선생님께 혼나기도 했죠. 그렇다 보니 학업에 관심을 잃었고 결국 중학교만 겨우 졸업하고 공장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공장은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었기에 이른 나이에 자취를 시작했어요. 비록 공장 내 기숙사였지만요. 매달 받는 월급은 부모님께 보내드렸고 부모님은 그중 일부를 제게 용돈으로 주셨어요. 저는 그 돈이 잘 모아지고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부모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가 아직 어리니 우리가 잘 모아뒀다가 너 시집갈 때 주겠다고요. 부모님의 말을 의심하기엔 저는 너무 어렸고 세상 물정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제가 벌어다 드린 월급은 이미 다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건 제가 공장에서 일한 지 2년이 지난 후 기계 사고로 손가락을 심하게 다친 이후였습니다. 당시 제가 일하던 공장은 기계를 가동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공장 문을 닫으려는데 한 기계가 굉음을 내며 움직이고 있더군요. 기계가 작동해서는 안 되는 시간인데 말이죠. 저는 그 기계를 멈추기 위해 다가갔고 전원을 끄는 순간 스파크가 튀며 날카로운 무언가가 제 손가락을 스쳤습니다. 손가락에서 속살이 훤히 보이는 것을 보고 아픔을 느끼기도 전에 기절했어요. 동료들이 달려와 저를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요즘 같으면 산재 처리를 받겠지만 그때는 모든 책임이 직원에게 돌아갔어요. 회사의 고위직은 상급자에게 처리를 맡겨야 했다며 치료비 지원을 해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때서야 저는 제가 계약서조차 쓰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정말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 아가씨였죠. 다행히 손가락은 봉합수술로 제자리를 찾았지만 오른쪽 새끼손가락은 여전히 잘 움직이지 못합니다. 실제로 보면 약간 기괴해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회사가 돈을 줄 수 없다고 해서 부모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반응이 너무 이상했어요. 수술과 입원비가 얼마냐고 물어보셨고 모아둔 돈으로는 충분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틀 뒤 퇴원이니 그 전에 보내주셔야 한다고 했어요. 부모님은 말을 얼버무리시며 돈을 준비해 가져다 줄게라던가 다쳤다며 보러 오겠다는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그날 저녁 부모님이 일하러 나가신 시간에 집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둘째가 전화를 받았고 여러 소식을 전하던 중 한숨을 쉬며 사실을 말했습니다. 누나, 그 어머니 아버지가 최근에 가게 하나를 열었는데 뭐 가게를 여셨다고? 그런데 그게 좀 똑바로 말해.
무슨 일인 건데 동생이 알려준 내용은 이런 것이었어요. 제가 처음 월급을 드렸던 날, 아버지는 돈이 생겼으니 한 달만 쉬자. 그동안 열심히 일했으니 이 정도는 쉬어도 되지 않겠냐라고 하시며 휴가를 선언하셨대요. 어머니도 나도 같이 일했으니 같이 쉬자라며 제 월급을 펑펑 쓰셨다고 해요. 결국 제가 드린 월급과 부모님이 모아둔 돈까지 모두 사용하셨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버지가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어 상대를 폭행해 거액의 합의금을 내셔야 했대요. 동생 말로는 그 상대가 유력한 집안의 자식이었다고 해요. 경찰도 아버지를 도와줄 수 없었대요. 그럼 내가 보낸 월급은 다 아버지 합의금으로 들어간 거야? 동생은 놀라며 아니라고 했어요. 다 쓴 건 아니고 반년 전부터는 가게를 내서 일하신대요. 아버지는 정해진 시간에 일하러 가는 게 힘들어서 내가 알아서 문 열고 닫는 가게가 낫겠다고 하셨대요. 장사가 쉬운 것도 아닌데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내 월급을 믿고 일자리를 그만두고 장사를 시작하다니 왜 그동안 나한테 말 안 한 거야? 저는 질문하고 나서 바로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어요. 부모님이나 동생이나 우리 가족 모두 제가 이런 일들을 당연히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큰딸로서 이 정도의 희생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저는 회사 동료들에게 돈을 조금씩 빌려 병원비를 냈어요. 그리고 절대 집으로 월급을 보내지 않았어요.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이 전부였죠. 동생들에게 필요한 것들은 전부 물건으로 사서 전해줬어요. 미련하게 보일 수 있겠지만 그때는 정말 가족과 연을 끊는 게 힘들었어요. 열심히 일하며 병원비를 갚고 새로운 직장에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며 지내다 보니 어느덧 28살이 되었고 진지하게 만나던 사람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자상한 사람이었어요.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고 어머니를 병으로 잃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했죠. 저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바르게 자란 남편을 진심으로 존경했고 남편도 저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 저는 출산을 앞둔 임산부였어요. 커다란 배를 본 사람들은 저를 동정하며 혀를 찼습니다. 어린 나이에 과부가 되어 혼자 아이를 키우게 됐다며 안타까워했죠. 어떤 사람들은 진심으로 저를 걱정하며 아이를 낳으면 시설에 보내고 새 삶을 시작하라고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말을 이해는 했지만 저는 절대 제 아이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홀어머니 밑에서 바르게 자란 것처럼 저도 제 아이를 바르게 키우겠다고 다짐했죠. 결혼부터 출산까지 친정의 도움은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장성한 둘째, 동생이 그나마 저를 도와줬어요. 동생의 도움을 받아 무거운 몸을 이끌고 남편의 장례를 치르던 중 갑작스럽게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찢어질 듯한 고통은 20시간이나 지속되었고 의식이 흐려질 때쯤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이가 울지 않았어요. 엄청난 불안감이 저를 휘감는 순간 의료진들은 바쁘게 움직이며 제 아이를 안고 밖으로 달려갔습니다. 모든 처치가 끝나고 불안한 마음으로 누워있던 제게 의사는 아이가 청각장애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출산 소식을 듣고 달려온 친정 부모님은 아이의 장애 소식을 듣고 시설에 보내라고 했어요. 귀가 들리지 않으니 말도 못할 거고 어떻게 너 혼자, 그것도 여자 혼자 그런 아이를 키운단 말이냐며 절대 불가능하다고 했죠. 그 말을 듣고 저는 처음으로 부모님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런 말씀하시려면 저나 아이 얼굴 볼 생각도 하지 말라며 강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부모님은 회복 중인 저 몰래 아이를 밖으로 빼돌리려 했고 그 사실을 알자마자 저는 부모님과의 인연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홀로 아이를 키우기 시작했어요. 다른 사람들과는 차이가 있는 아이를 키우려다 보니 아이와 더 오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사를 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에 생선 가게를 냈습니다. 젖먹이 아이를 업고 안고 다니며 물건을 떼고 생선, 대가리를 잘라 포장하고 손질된 생선에 소금을 치며 진상 손님과 싸우고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손님을 내쫓고 외상값을 받으러 갔다가 뺨을 맞기도 하면서 별의별 일을 다 겪는 동안 제 딸 윤미는 너무나 밝고 명랑하게 자랐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6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시장으로 출근한 날이었어요. 저는 가게 안쪽 작은 방에 그림, 도구를 마련해두고 윤미를 그곳에 두었습니다. 손님이 없을 때면 방에 들어가서 윤미와 놀아주기도 했죠. 그런데 그날따라 손님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손님이 많이 와서 기쁘면서도 윤미가 걱정되는 날이었죠. 기다리고 있던 마지막 손님에게 포장된 생선을 건네주고 난 후 저는 윤미가 있는 방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윤미가 없었어요. 아이가 가지고 놀던 장난감과 크레파스만 남아있었습니다. 앞치마도 벗지 못한 채로 저는 옆집 가게 아주머니에게 달려가 물었습니다. 아줌마, 우리 윤미 못 보셨어요? 오늘 빨간색 원피스 입고 왔는데요. 다급한 저의 물음에 옆집 아주머니는 시큰둥한 표정으로 고개만 저으셨어요. 가게를 열어둔 채 시장 곳곳을 돌아다니며 윤미를 애타게 찾았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눈을 뜨기 힘들 정도였어요. 저를 아는 사람들은 저를 붙잡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아이가 없어졌다는 소리에 함께 아이를 찾아주었습니다. 하지만 해가 저물고 모든 가게가 문을 닫을 때까지도 윤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복잡한 시장길에서 언제 잃어버렸는지조차 모르니 아이를 찾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었죠. 경찰은 아이가 집으로 돌아올 수 있으니 일단 기다려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우리 아이는 귀도 안 들리고 말도 못해요. 6살이지만 또래처럼 말을 하지 못한다고요. 누가 데려갔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제 간절한 말에도 경찰은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윤미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윤미의 사진을 나누어주고 특징을 설명해도 들어주는 사람은 없었죠. 동네에 아동보호 시설조차 없어서 윤미의 흔적을 찾기란 사막에서 바늘 찾기와 같았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어요. 죽고 싶었지만 죽을 수도 없었습니다. 자식을 잃은 어미가 어떻게 그렇게 쉽게 죽을 수 있겠나요?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고 다짐해도 어딘가에서 엄마를 찾고 있을 윤미가 눈에 아른거려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발로 뛰며 아이를 찾는데 한계를 느낀 저는 다른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택시 운전사가 되기로 한 것이죠. 면허가 없었기 때문에 운전면허를 따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다행히 운전에는 소질이 있어 면허는 금방 취득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여자 택시 운전기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었어요. 여자가 운전하는 차를 타면 재수가 없다는 인식이 강했던 시절이었죠. 지금도 그런 분위기가 있지만 과거에는 더 심했어요. 제가 처음 택시 운전기사가 됐을 때 남자 택시 기사들 사이에서는 첫 손님으로
여자를 태우면 하루 운세가 엉망이니 절대 첫 손님으로 여자는 태우지 말라는 생각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자가 택시를 운전한다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가 택시를 운전하는 것에 대해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제 차에 침을 뱉고 택시를 따라오며 위협 운전을 하기도 했어요. 잃어버린 아이를 찾기 위해 택시를 한다고 설명해도 적대감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애 엄마가 애를 잃어버렸으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어딜 당당하게 돌아다녀라는 말을 하거나 애 아빠 없이 여자 혼자 애를 키우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라고 저를 폄하했습니다. 저를 무시하는 사람들은 동종업계 종사자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은 술 취한 손님을 태웠는데 목적지를 말한 손님은 출발한 지 5분 정도 지났을 때 뭐야 여자였어? 라고 소리치며 제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갑작스러운 공격에 당황한 저는 급히 갓길에 차를 세우고 손님을 진정시키려 했어요. 하지만 손님은 한 손으로는 머리채를 잡고 다른 손으로는 뺨을 쳤습니다. 손님은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제가 정신을 못 차리는 사이 운전석으로 다가와 저를 끌어내리고 제가 정신을 잃을 때까지 폭행했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난 저는 경찰로부터 손님의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여자가 운전하는 거였으면 안 탔을 텐데 나를 속이고 운전을 했다. 그게 괘씸해서 때린 거니 나에겐 잘못이 없다. 물론 그 손님은 법적으로 처벌을 받았지만 당시 저를 위로해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손님이 그럴 만했다고 생각하는 시선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식으로 손님에게 폭행당한 적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건은 가장 심각한 경우였어요. 그리고 손님에게 당한 험한 일은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어떤 손님은 제가 여자라는 걸 알고도 재수 없다거나 여자가 무슨 운전이냐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덕분에 저는 운수가 좋은 날이라 생각하며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그 손님은 차 안에 적힌 아이를 찾는다는 문구를 보고 제게 물었습니다. 찾느라 힘들겠네요. 남편은 어디 있나요? 저는 친절한 손님의 질문에 남편은 없고 홀로 아이를 찾기 위해 택시 운전을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말이 끝나자마자 친절했던 손님은 갑자기 차를 세우라고 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생각하며 멈췄을 때 손님은 차에서 내려 앞자리로 왔습니다. 애 엄마가 혼자 딸을 찾아다닌다니 마음이 아프네요.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보고 싶어서요. 그 손님은 아이에 대해 꼬치꼬치 물었습니다. 어디서 잃어버렸고 어떻게 생겼는지, 특이사항은 없는지 등등요. 그렇게 자세하게 물어보는 손님은 처음이었기에 저는 기쁜 마음으로 아이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손님은 제 다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오래전에 애를 잃어버렸네요. 남편도 오래전에 잃었을 테고 여자로서 외롭겠어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손님의 노골적인 표현에도 가만히 입을 다물고 운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항했을 때 돌아올 반응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이죠. 저는 손님이 말한 목적지가 아닌 가장 가까운 경찰서로 차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곧장 경찰에게 이 모든 사실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당시만 해도 이런 일은 가볍게 여겨졌기 때문에 제 편을 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게다가 증거도 없었기 때문에 저는 억울한 마음을 품은 채 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입장에서 봤을 때 블랙박스가 상용화된 건 정말 다행인 일이에요. 사소하게 상처받는 일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아이에 관한 전단지를 건네주었더니 너무 오래전에 잃어버렸는데 아직도 못 찾은 거면 벌써 죽은 거 아니야 라며 저들끼리 쑥덕이던 손님들도 있었죠. 아예 노골적으로 말하는 손님도 있었어요. 이렇게 한다고 애 못 찾아요. 남편은 죽었어요. 그럼 그냥 시집 다시 가서 마음 편하게 살아요. 딸내미 열심히 키워놨더니 택시 운전하고 돌아다니는 거 알면 부모님 마음이 어떨지 상상을 해봤어요. 나름 저를 걱정해서 해준다는 말에 상처를 받고 바람을 쐬고 돌아오면 타이어에 펑크가 나 있던 적도 있었습니다. 아이를 찾는다는 문구와 연락처를 훼손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하지만 저는 이런 일을 겪으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기 위해 강해져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억척스럽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이후로 저에게 함부로 대하는 손님들에게 마냥 당하고만 있지 않았어요. 폭행하는 손님에게 10대를 맞으면 한 대라도 때리려고 했고 제 몸에 손을 뻗는 손님들의 손을 가만두지 않았죠. 그렇게 2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나니 저는 베테랑 택시기사가 되었고 그동안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는 걸 느끼게 되었어요. 여자가 운전한다는 것을 못마땅해 하는 분들도 많이 사라졌고 설령 못마땅하더라도 그걸 겉으로 대놓고 표현하지는 않았죠. 작년쯤에 어린 대학생들이 제 택시를 탄 적이 있었어요. 제가 운전하는 것을 보더니 깜짝 놀라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저 여자 기사님 처음 봐요. 언제부터 일하신 거예요? 글쎄 한 2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정말 멋있어요. 24년 전부터 시작하신 거면 쉽지 않으셨겠네요. 저는 어린 학생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학생을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학생은 마지막까지 예의를 지키며 이렇게 말했어요. 꼭 따님 찾으시길 바라요. 응원할게요. 사실 이런 손님들이 많이 늘어난 지는 오래였어요.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의 마음속에 진짜 딸을 찾을 수 있으리란 믿음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처음 보는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듣는 건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사실 저마저도 딸을 찾을 수 있으리라는 믿음을 많이 잃은 상태였거든요. 23년 동안 매일같이 딸을 찾는다는 전단을 돌리고 방방곡곡을 돌아다녔지만 특별한 수확은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수확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던 중 뜻밖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작년 이맘때쯤의 일이었어요. 저는 아이를 찾기 위해 전단지에 제 번호를 적어두었고 단 한 번도 모르는 번호의 전화를 지나친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전화가 장난 전화였고 잘못 건 전화였더라도 말이죠. 그날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게 전화를 받았죠. 그런데 전화를 건 상대방은 제가 영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했어요. SNS라는 단어가 나오고부터는 이해하기 영 어려웠죠. 제가 이해를 잘 못한다는 걸 인지한 상대방은 저를 직접 만나길 원했습니다. 따님이 어디 계시는지 알아서 전화한 건 아니지만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라는 말을 하면서요. 사실 딸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다는 제보 전화는 여러 번 있었어요. 하지만 매번 허탕을 쳤죠. 대부분이 장난이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말로 움직이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딸을 찾는 것에 늘 간절했기 때문에 고민 끝에 전화한 상대방과의 만남을 수락했습니다. 동네에 있는 카페에서 만난 상대방은 꽤 앳된 얼굴이었습니다. 자신을 최수현이라고 소개한 그분은 저를 도울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저는 선생님 택시를 타본 적이 없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제가 딸을 찾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신 거죠? 제 지인의 지인이 자기 SNS에 선생님의 사연과 전단지를 올렸더라고요. 그걸 보고 연락드렸어요. SNS가 뭐고 어떻게 지인의 지인의 이야기를 알 수 있는 건지 묻자 수연 씨는 자세하게 SNS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참 신기한 세계가 있더군요. 제가 택시를 몰며 세상을 다니는 동안 세상은 안팎으로 많은 게 달라져 있었어요. 수연 씨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몽타주를 그리는 일도 겸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수연 씨는 자신의 SNS라고 핸드폰 화면을 보여주며 이렇게 말했어요. 제 입으로 말하기 부끄럽지만 제가 조금 유명해서 아마 저를 통하시면 더 많은 사람들한테 선생님의 이야기를 알릴 수 있을 거예요. 수연 씨는 저와 남편 그리고 딸의 어린 시절 사진을 통해 현재 딸의 얼굴을 유추해서 그릴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그려드릴 따님 현재 얼굴이 100% 정확할 거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꽤 흡사할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어린 시절 사진과 함께 현재 얼굴을 비교해서 알리면 따님을 찾기 더 수월할 거예요. 참 신기한 기술이라고 생각한 저는 수연 씨의 말에 동의했고 곧장 남편과 저 윤미의 사진 전부를 보내주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수연 씨로부터 그림이 하나 도착했어요. 정말 놀랍게도 저와 남편 윤미의 얼굴을 쏙 닮은 누군가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그 그림 한 장이 너무나 큰 위로가 되었어요. 정말 윤미를 만난다면 이런 얼굴일 것 같았거든요. 수연 씨는 저에게 보내준 그림을 자신의 SNS에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린 시절 윤미의 사진 옆에 수연 씨의 그림을 추가해 전단지를 돌리고 다녔어요. 그렇게 반년 정도가 흐른 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처럼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으려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 차례 심호흡을 하고 전화를 받았더니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 따님을 찾는다는 소식을 보고 연락드렸는데 혹시 이 번호가 맞나요? 저는 제 모습이 보이지도 않을 전화 상대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맞다는 말을 외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화 상대방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어요. 제가 이번에 만난 거래처 직원분이 계신데 그분의 얼굴이 전단에 그려진 얼굴이랑 너무 똑같아서요. 그런데 전단에 적인 특이사항이랑은 다르게 그분은 귀도 잘 들리시고 말도 잘하셨거든요. 사진이랑 너무 똑같이 생겨서 연락드린 거기는 한데 저도 사실 이 전화를 받았을 때 의심하는 생각이 먼저 들긴 했습니다. 제 딸은 정말 귀도 안 들리고 말도 못하는 아이였거든요. 그런 아이가 멀쩡하게 회사 생활을 하고 있다니 미안하지만 수연 씨의 그림이 잘못됐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결국 저는 감사하지만 제 딸은 아닌 것 같네요.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끝으로 전화를 마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말이 차마 나오지 않더군요. 결국 저는 익명의 제보자에게 제 딸로 추정되는 사람의 전화번호를 넘겨받았습니다. 넘겨받은 연락처로 전화를 거니 낯선 이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차분하고 명랑한 목소리였어요. 네, 신도그룹 이신영 대리입니다. 전화 상대방은 대기업 직원이더군요.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말을 잇지 못하고 있으니 재촉하는 상대의 목소리가 전해졌습니다. 거기 계신가요? 무슨 일로 연락 주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조용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20년 전에 시장에서 딸을 잃어버렸는데 그 아이를 찾고 있거든요.
모르는 사람이 듣는다면 장난 전화이거나 잘못 건 전화라고 생각했겠죠. 이 상태로 전화가 끊어져도 할 말이 없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잠시 정적 후 상대의 가라앉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6시 이후에 다시 전화드리겠습니다. 전화는 곧장 끊겼고 6시가 지났는데도 전화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허탕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던 저녁 8시 상대방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저를 만나고 싶다는 말과 함께요. 일주일 후 떨리는 마음으로 도착한 약속 장소에는 수연 씨가 그려준 그림과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소개를 한 후 상대방에게 말했어요. 정말 제 딸을 예상한 그림과 똑같이 생기셨네요. 그런데 제가 보내드린 전단지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 딸은 귀도 들리지 않았고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아가씨는 귀도 잘 들리시고 말씀도 잘하시네요. 제가 간절한 마음 때문에 나오긴 했지만 보고 나니 더 확실히 알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이 말을 끝으로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어나려는 저를 이신영 씨가 다급하게 불러 세웠어요. 귀를 덮고 있던 머리카락을 뒤로 젖히면서 말이죠. 뭐 하는 건가 싶어 귀를 자세히 보니 귀 안쪽에 무언가가 들어있더군요. 이신영 씨는 반대쪽 머리카락도 뒤로 젖혀 귀 안쪽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대쪽 귀 안쪽에도 무언가가 들어있었어요. 설마 하는 생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이신영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양부모님 밑에서 자랐어요. 어떻게 시설에 맡겨지게 됐는지는 모른다고 하시고요. 무엇보다 저를 처음 만나셨을 때만 해도 저는 귀가 잘 들리지 않았고 말도 못하는 상태였다고 하셨어요. 미국으로 가서 수술을 받고 지금까지 몇 차례 수술을 받아서 일상생활이 가능하게 된 거고요. 어쩌면 제 딸이 좋은 양부모를 만나 수술을 거쳐 귀가 들리는 상태가 되었다는 생각이 제 머릿속을 스친 순간 이수연 씨가 제 생각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제가 선생님을 잃어버린 딸일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저는 그 다음 날 곧장 이수연 씨와의 DNA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 저와 이수연 씨의 DNA 일치 확률은 99.9%였습니다. 이수연 씨는 제가 23년 전 잃어버린 딸 윤미가 맞았던 것이었죠. 검사 결과지를 받아든 그 순간 저는 다리가 풀리는 것을 느끼며 그대로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어요. 함께 있던 윤미도 제 손을 꼭 잡아주며 눈물을 흘렸고 검사 결과를 알고 동행한 윤미의 양부모님은 저와 윤미를 부축해 주었습니다. 알고 보니 제가 윤미를 잃어버린 직후 얼마 되지 않아 윤미는 현재 양부모님에게 입양되었고 입양된 직후 미국으로 치료를 받으러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큰 병원의 검사 결과 윤미는 청력이 완전히 없는 상태로 퇴원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보조장치를 이식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는 일상생활이 가능했다고 해요. 하지만 당시 안정적으로 수술할 수 있는 기술은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윤미의 양부모님은 윤미를 위해 미국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경제력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하죠. 윤미는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이식 수술을 마친 후 보조장치에 익숙해지는 동안 미국에서 오랫동안 생활했다고 합니다. 무려 중학생 때까지 말이죠. 고등학생 때는 한국으로 돌아와 줄곧 서울에서 살았다고 하니 제가 윤미를 못 찾은 이유를 알 만하겠더군요. 게다가 제가 줄곧 돌렸던 전단지에 포함된 어린 윤미의 모습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한국에 없었을 것입니다. 윤미는 어린 시절을 미국에서 보냈으니까요. 게다가 제가 가장 크게 적어둔 귀가 들리지 않고 말을 못한다는 특이사항은
현재 윤미의 상황이 맞아떨어지지 않으니 그동안 찾지 못했던 것이죠. 윤미를 찾으면 기쁜 마음만 들 것 같았는데 미안한 마음만 들더군요. 그래서인지 저도 모르게 죄인 같은 모습으로 있었나 봅니다. 제가 침을 해 있는 걸 느꼈는지 윤미와 윤미의 양부모님은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윤미의 양부모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부터 신영미 아니 윤미의 보조장치가 이렇게 감쪽같이 안 보였던 건 아니에요. 크기가 꽤 커서 친구들한테 많이 놀림 받았죠. 게다가 입양하라는 게 알려지고 나서는 더 많이 놀림 받았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아이가 상처받지 않을까 많이 걱정했죠. 그런데 윤미는 자기가 버림받은 게 아니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윤미는 이 이야기를 이었습니다. 엄마를 잃어버렸던 그날만은 또렷하게 기억해요. 정신을 차려보니 처음 보는 낯선 곳에 있었죠. 왜 그런 곳까지 갔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아요. 확실히 기억나는 건 제가 제 발로 그곳까지 갔다는 것이죠. 엄마가 나를 버린 게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한 번도 엄마를 원망한 적이 없었어요. 버림받은 아이라는 생각 때문에 상처받은 적도 없죠. 그저 다시 엄마를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뿐이었어요. 저를 친자식처럼 키워주시는 두 분이 계셨기 때문에 티를 내지는 못했지만 늘 엄마를 그리워하고 있었어요. 윤미를 길러준 양부모님은 윤미를 입양한 후 윤미에게 집중하기 위해 자식도 낳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분은 저와 윤미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어요. 아이의 귀가 회복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급했어요. 그래서 친부모가 아이를 찾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차마 하지 못한 채 미국으로 떠났죠. 23년 동안 딸을 찾아 헤매셨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사과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윤미를 키웠다면 윤미는 아마 지금처럼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오히려 저는 두 분에게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23년 동안 윤미를 찾아 헤맨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다시 그 일을 해야 한다면 저는 고민도 하지 않고 다시 그 세월을 보낼 거예요. 엄마니까요. 그리고 두 분이 아니었다면 윤미가 이렇게 어엿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없었을 거예요. 제가 주지 못한 것을 윤미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 말에 윤미는 이런 말을 덧붙였어요. 엄마에게 전화가 왔을 때, 그리고 DNA가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왔을 때 엄마가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기뻤어요. 정말 고마워요. 엄마 눈물의 재회 이후 저는 윤미와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울에서 살지 않는 저를 위해 윤미의 양부모님은 작은 오피스텔을 구해주었고 저는 그곳에서 윤미와 생활하며 그동안 못했던 엄마 노릇을 했어요. 출근하는 윤미를 깨워 아침을 먹이고 퇴근하는 아이에게 저녁을 차려주고 주말이 되면 한강으로 산책도 나가고 윤미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드라이브도 가고 23년간의 세월을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윤미는 자신의 사진첩을 들고 와서 제게 자기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어요. 그것만으로도 하룻밤을 꼬박 새울 정도였습니다. 가끔은 윤미의 양부모님과 함께 식사를 하며 어린 시절 윤미의 이야기를 듣기도 했어요. 깜찍한 아이의 일화를 듣다 보면 웃음꽃이 피기 마련이죠. 어느 날은 윤미가 저를 유명한 전시회에 데리고 갔어요. 처음 가본 전시회를 즐기고 딸 아이와 커피를 마시는데 윤미가 대뜸 이런 말을 하더군요. 엄마 왼쪽 팔만 까만 거 아세요? 정말 그렇더군요.
운전만 하다 보니 왼쪽 팔만 탔나 보네. 멋쩍게 대답하며 웃으며 돌아본 윤미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저를 찾아다닌 23년 동안 엄마 인생은 어디 있었어요? 고민해보니 딱히 제 인생을 산 기억이 없더군요. 저는 항상 누군가를 위해 인생을 살아왔으니까요. 한참을 고민하는 제게 윤미는 또다시 물었습니다. 나를 찾기 위해서 전단지를 돌리는 동안 엄마는 하고 싶은 일이 없었어요. 친구를 만나고 싶다든지, 여행을 가고 싶다든지, 맛있는 걸 먹고 싶다든지, 저는 또다시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무언가를 하고 싶다, 갖고 싶다는 생각을 언제 해봤는지 기억이 참 아득하더군요. 윤미를 낳은 직후 저의 목표는 윤미를 바르게 키우겠다였고, 윤미를 잃어버린 이후에는 윤미를 찾겠다였어요. 단 한 번도 이 목표 외에 다른 욕심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윤미는 대답하지 못하는 저를 안타까워하며 진심으로 눈물을 흘렸고, 저는 윤미를 달래기 바빴습니다. 겨우 윤미를 달랜 후 집으로 돌아간 그날, 저는 밤을 새워 생각했어요. 윤미를 찾겠다는 꿈을 이뤘는데 이제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어린 시절 저는 한 집안의 장녀로서 부모님과 동생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결혼한 후에는 남편과의 밝은 미래를 위해 살았죠. 남편을 잃은 후 윤미를 낳고 나서는 윤미를 위해 살았습니다. 윤미를 찾을 때까지 말이죠. 여기까지 생각을 해보니 저는 저를 위해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더군요. 오랜 고민 끝에 저는 남은 인생을 나에게 쏟기로 결정했습니다. 저의 결정에 윤미는 매우 기뻐했어요. 저는 윤미의 도움을 받아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저는 운전을 했던 경력을 살려 중장비 운전면허를 땄습니다. 현장에 나가보니 중장비를 운전하는 여자들이 많더라고요. 세상이 많이 변했다는 것을 실감한 순간이었습니다. 원체 사람들을 만나고 활동적인 공간에 속해 있는 것을 좋아하는지라 현재 중장비 운전기사로 일하는 지금이 참 즐겁습니다. 현장 특성상 거친 사람들을 만나기도 해요. 대놓고 제 앞에서 제 욕을 하거나 현장에서 벌어지는 모든 문제를 제 탓으로 돌리는 경우도 허다하죠. 그런데 23년 전부터 여자 택시 운전기사로 일하며 별의별 사람들을 만난 저에게 그런 행동은 별 의미가 없이 느껴집니다. 그보다 더 심한 사람들도 겪어봤으니까요. 그냥 개가 짖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넘겨버리면 그만이죠. 너희는 짖어라 나는 내 갈 길을 간다라는 생각으로 살고 있는 저는 고등학교를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치를 준비 중입니다. 다 늙은 마당에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지만 그래도 고등학교 졸업장은 있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밤잠을 줄여가며 공부 중이에요. 이 나이에 공부하려고 하니 쉽지 않네요. 윤미를 찾았다는 소식을 들은 수연 씨는 이 모든 이야기를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이후 많은 사람들이 축하의 메시지를 남겨주었다고 해요. 수연 씨가 정리해서 보내준 수많은 덕담을 들여다보니 한 가지 든 생각이 있습니다. 윤미를 찾기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도움이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물론 그동안 들어온 제보들은 별 소득도 없고 허탕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제보들은 누군가의 간절함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주의 깊게 살피는 마음이었어요. 딸을 잃은 어미의 마음을 공감하고 안타깝게 여긴 따뜻한 마음들이었죠. 이런 마음들이 하나둘 쌓여 지금의 결과를 만들어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을 준 수연 씨 외에 많은 사람들의 정성과 관심이 있었다는 말을 남기며 사연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금도 길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 실종 아동을 찾는 현수막이 걸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딸을 기적적으로 찾은 제 사연이 여전히 가족을 찾고 계신 분들에게 희망과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또 많은 분들이 가족을 잃은 이들의 간절한 마음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